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이번 설에 부동산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 집값 움직임을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날 모였을 때 요즘 집값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시장이 썩 좋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누구 입장의 차원인데 어쨌든 가격이 계속 좀 빠지고 있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위축된 그런 모습입니다.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제 내 집 마련하자. 그리고 무주택에서 벗어나자. 사실 꼭 벗어나지 않으실 벗어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집값이 하락할 거니까 그런 거를 기회 삼아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한번 그렇게 서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2024년도를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듯이 올해 하반기에 제가 볼 때 집값 하락폭이 좀 커지고 매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주째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집값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이후부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9월 이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수요가 많이 매매 수요가 증가했었는데 그 이후로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수요가 줄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출 규제라든가 특례 보금자리론도 끝나고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구입 가능 매물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위소득의 가게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파트 비율이. 그게 3이라는 건 뭐냐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집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푸시하지 않으면 시장에 수요가 없다.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빠지거나 거래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런 수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변동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요 감소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나치게 높아진 가계부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높아진 집값에서 이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송 기자 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좀 잘못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특히 부동산 시장을 논하면서 공급만 하면 혹은 살 사람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사람은 있어.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남 집값은 안 빠져. 거기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고 싶은 거하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하고는 달라요. 다 사고 싶죠. 근데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유효 수요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집값이 빠르게 급등했고 그리고 가계부채도 증가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살 사람들이 없으면 당연히 집값은 빠지고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노동왕이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인데 가격을 결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시장에서는 사실 수요는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잖아요. 싸게 팔아야죠. 네. 그래야 거래가 되면서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살 사람이 없을 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거래만 줄어요. 가격은 소폭 조정되지만. 그래서 노도강 얘기 드리는 거 말씀하신 그러니까 왜 거기가 다르냐면 다른 지역보다 살 사람은 없는데 그 지역은 심지어 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일단 그런 지역이 먼저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이 이제 확대되겠죠. 다른 지역으로. 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예전에 나오시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가격이
가격을 낮춘 매물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싸게 사고 싶은 매수자와 비싸게 팔고 싶은 매도자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렇죠. 매도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가격을 내려서 팔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예상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노동왕에서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도 거래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싸게 팔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5억 이하엔 팔지 말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모습이 그런 지역이 먼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먼저. 광순의 복덕방 부동산 전망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표를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요. 결국엔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올해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구분해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매매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 즉 유효 수요가 감소했고 그중에서 유효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집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이 공급인데 이 공급은 매도 물량입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어쨌든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유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고 하반기 때부터는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특히 송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낮춘 물량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반기를 제가 구분해서 전망하는데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이지만 거래가 다시 크게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서 1,800건을 넘어섰는데요. 올해 1월에 한 1,900건 다시 초폭 좀 증가했다가 2월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할 거로 제가 보고 있고 저는 1,000건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래가 감소했죠. 그러다가 하반기 때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많이 증가하면서 매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매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낮춘 매물. 그런 매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하락폭도 좀 커지고 대신 거래는 조금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이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저희가 진지한 고민들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그 시장은 쉽게 말하면 팔 사람도 많아지고 살 사람도 조금씩 생기는 그리고 가격은 떨어져 있고 이런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추락을 한다면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보통 2022년이랑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의미 있죠. 얼마 빠진다는 게 의미 있는데 그걸 예측가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빠질 겁니다. 그 충분히란 말은 거래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충분히 떨어지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거예요. 그 시점. 그게 2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 있고 40%가 떨어질 수 있죠. 그게 2019년 가격이 될 수 있고 2018년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회복하는 때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몇 프로 언제 시점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다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요즘 빨라지니까 사이클이.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가격 하락폭이 크고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증가. 여기서 추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울 부동산원,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살 사람 많아지잖아요. 그런 시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한번 보고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만 작년에도 거래량은 석 달, 넉 달 이렇게 좀 올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때는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올랐어요. 이게 달라요. 그렇군요. 네, 보시면 그때는 그래서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오르거나 빠지면서 거래량이 올라야 돼요.
되게 큰 차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거래량 얘기하시면 그 말씀을 송 기자님처럼 말씀하세요. 그때도 거래량 증가했다. 물론 짧긴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짧았는데 잘 보시면 그때는 가격을 올리면서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아직도 시장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오르거나 빠지면서 거래량이 올라와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인데. 맞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최근에 뭐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총선 공약이다라고 판단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신데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약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까? 무주택자를 기반으로 해서 연령의 제한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연령의 제한은 지금도 없죠. 나이 드신 분들도 신생아 하실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신생아라는 조건이 걸렸잖아요. 그런 조건이니까 범위가 좀 축소된 거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대출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지난해 말씀하신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때 대출 받아서 가격을 올리면서 집을 샀는데요. 다시 막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아무리 금리를 싸게 줘도 회의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 1% 2%포인트 낮춰준다고 그러는데 샀는데 집값이 막 5천만 원 1억씩 빠지면 그게 금리 낮춰준 효과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의미 있게 이렇게 변동시키기는 좀 힘들다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든 정책은 시장을 크게 이 기조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예상치 못한 정책일 것.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시점일 것. 세 번째, 과거에 없던 정책일 것. 그런데 신생아 대출은 과거에 없던 정책은 한 조건에만 들어가요. 예상한 시점과 또 예상했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의미 있게 움직이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 집값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금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의 변동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이유는 일단 금리의 변동폭이 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뭐 의미 있게 하락하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진 다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서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중간 단계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금리 인하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돼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금리가 소폭 인하된다고 해서 시장이 또 집을 살려는 사람들 몰려들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가계부채라든가 지금 높아진 집값을 비교할 때는 금리가 이렇게 소폭 반등을 해서 주택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하기는 힘들다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 4%대로 떨어져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져도 예상했던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금리가 떨어져도 주택 수요를 일으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금리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아니고요. 금리의 영향력이 결국엔 영향 정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락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금리에 그동안 금리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자산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에 금리만 보시는데 이제 금리의 영향 정도가 줄어들고 또 금리가 변동된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의미 있게 변동되기에는 제한적인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전셋값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 네. 이 전셋값 움직임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들이 오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최근에 좀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매매 수요가 줄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올해 전세 가격 오른다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전세값이 보합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이 높은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계약이 많아지고 있냐면 전전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전세죠. 그래서 이 높은 전세 가격을 사실은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 비중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는 많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안 오르고 전전세라는 방식. 이 전전세 기준은 보증금이요. 월세 240개월치 이상인 반 전세를 말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보증금 금액이 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계약 비중이 많아지면서 전세 보증금이 더 오르긴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세값이 떨어질까요? 그렇다고 이제 훅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도 매매세가 별로 없어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 수요도 많고 사실은 입주 물량도 증가하진 않거든요. 뭐 서울 같은 데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감소하진 않지만 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뭐 의미 있게 하락하거나 이러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대신 더 이상 못 올려주니까 다른 계약 방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을 밀어올리는 역할도 한다라는 얘기가 가끔 있었고 올 상반기에도 그러니까 1월이죠. 올 1월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전세값이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전세 매매 비율이 52%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갭 투자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데 그 정도 되려면 제가 볼 때 전세 매매 비율이 평균 서울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은 훨씬 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은 또 하나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계약 방식이 증가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집값 전망을 위해서 지금 수요 측면에서 뭐 거래량, 금리, 대출 규제, 전세값, 정부 정책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이제 네. 공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나오실 때마다 공급은 신축만 있는 게 아니라 구축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역시 예상대로 다시 매물이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만 기준으로 해서 한 뭐 조금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7만 8천 호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네. 매물의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 매물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매물의 증가가 가격을 낮춘 매물까지 이어진다는 게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건 전제 조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매물이 증가해야 가격을 낮추는 매물도 증가하죠. 네. 그죠? 매물 증가도 없는데 가격을 낮춘 매물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게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 지표를 보시면서 저건 그냥 그 매물이 그냥 내놓은 거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걸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보는데 저게 일종의 단초라는 겁니다. 저게 시작돼야 그다음에 공급 증가에 쉽게 말해서 호가를 낮춘 공급의 증가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보는 지표이기도 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어나는 매물들 가운데 가격을 낮춘 게 늘어났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통계는 없나요? 호가가 내려가죠. 호가요. 네, 호가를 그래서 제가 이제 호가 지표를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송 기자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집 갖고 있는데 시장에 내놨을 때 처음부터 싸게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네. 심지어 올려요. 왜냐하면 제 집은요 깨끗하고요. 상대적으로 좋아요. 위치가. 그러면서 호가가 그러니까 거래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됐으면 일단 11억에 내놔. 그다음에 거래가 안 되고 집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 좀 낮춰 팔아볼까 이런 게 시작되잖아요. 그런 게 시작됐다는 거고 이 과거하고 조금 다른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저 집을 누가 파느냐는 거죠.
근데 과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조건이에요.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다는 건 집이 무조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은 이익 실현이 목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른 조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은요, 손해를 보고 팔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경매로 나오는 네. 수순입니다. 근데 매물이 진짜 의미 있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려면 돈을 번 사람들이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0억이 됐어요. 그런데 10억을 내놨어. 이제 5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을 보니까 안 좋아. 그러면 9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매도자의 주택 보유 기간을 보니까 아파트 보유 기간을 보니까 지난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매도자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절대수가. 이건 결국엔 이제 선수들이 쉽게 말해서 팔기 시작했. 아니 집을요 투자로 사놨어요. 근데 갖고 있다고 이득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월세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실현이익이 별로 없어요. 언제 나오냐면 매도할 때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를 크게 낮출 개연성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나 다주택자 기준으로 아니면 1주택 1보유자인데 네. 1세대 1주택자인데 투자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거주 안 하는 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에서 거의 10% 이상이요. 이 1가구 1주택인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데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투자자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집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또 건가요? 하나 뭐냐면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물론 1가구 1주택자들의 한해서긴 한데 보유 기간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10년 갖고 있으나 15년 갖고 있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집을 계속 갖고 있을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러면 팔아서 뭔가 좀 실현하자 이익을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 또 하나를 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지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한국의 집값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에 전 갈아타기 수요가 크다고 봐요. 이게 자산시장에서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래요. 신규로 투자하는 사람보다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식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1세대 1가구 1주택인데 계속 이거 팔았다가 갈아타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그동안 엄청 한국 시장에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저는 어떤 모습도 좀 있냐면 역 갈아타기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이제 비싼 걸 팔아서 새 아파트로 간다든지 외곽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역 갈아타기가 일어나요. 그럼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호가를 낮죠. 네. 사는 것보다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말하는 뭐 똘똘한 주택 이런 것들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팔아서 10억으로 옮기면서 10억은 내가 현금으로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뭐 금융소득을 이득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전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고령 세대가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 집을 떠안고 가지는 않대요. 언젠간 팔고 실현해야 될 거냐 이익을. 그러면 역 갈아타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금씩. 네. 이게 만약 근데 흐름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건 장기이런 흐름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신축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신축이 줄어드니까 어떻다 이런 뭐 전망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뭐 해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약간 그런 공포가 좀 있는데 건설사들이 힘드니까 신축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2, 3년 후에 폭등할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매도 물량이라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수요도 중요한 거예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급이 줄더라도 수요가 같이 줄면은 집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수요도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그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거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도, 2010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있었다. 그런데 2, 3년 후에 집값은 오히려 더 빠졌다. 그래서 너무 이 신축 감소의 공급 부족, 우려, 공포 이런 것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뭐라고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느냐라는데 이건 고민 여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빚을 안 내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전세가 어디고요. 대출을 일으키는 거 불가피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자 대출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의미 있게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리고 가계대출을 적정한 수준에 일으켜서 내 집 마련하는 건 너무 잘하신 거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하고 구체적인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한 거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보고 막 이렇게 면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 돼서 돈 버실 것도 아니고 유튜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막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러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비유해 보면 철근 시멘트를 해서 이 지어지는 집을 상상을 해보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계획 내가 대출을 얼마 받고 어떤 집을 내가 살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구체적인 계획 위로 가는. 그러니까 이걸 막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첫 번째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예상과 나의 대출 규모를 통해서 살고 싶은 그리고 사야 되는 그런 아파트를 대상을 한번 정해보세요. 한 10개 정도면 좋았고 많을수록 사실 대상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집을 보고 과연 그 집이 그러면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느냐라를 이제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 대상 아파트 중에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걸 삽니다. 무조건요. 네. 왜냐? 집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수록 사용 가치에 근접하잖아요. 그죠? 투자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합산됐다면 집값이 떨어지면 대부분 투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팔아서 집값 떨어졌고 투자한 사람들이 없어서 집값 빠졌기 때문에 그럼 사용 가치에 근접했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 걸 사신다. 그 리스트 중에서.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됐기 때문에 내 집을 사실 때도 투자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걸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투자 시장은 주식이 있죠. 주식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누가 야 광수야 여기 좋은 회사야. 그래서 주식 사.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요. 그러면 다 삼성전자 사죠?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해서 주가가 모두 오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에서는 이제 잘못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좋은 지역, 좋은 입지 다 알죠. 그런데 그게 가격이 비싸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어. 그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사시면 좀 관점을 다르게 사시면 내 집을 사시고 거주하시는데 집값이 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오는 기회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올해 하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락폭이 적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하락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이 됐는데도 거래량이 안 붙어주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보다 하락이 덜 됐어요. 근데 막 산수산사에 많아져. 그러면 그때도 사야 된다.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락폭을 여러분 의사결정에 맡기시면 안 된다.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네. 그 거래량을 통해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보시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두냐. 그래서 사람이 눈이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최상욱 대표께서 여기 나오셔서 이제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처럼 변했다. 집값을 주식 보듯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역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투자화돼 있다. 투자화. 금융화는 아니고 투자화돼 있다.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주식 시장은 투자로 사고 팔잖아요. 네. 내가 쓰려고 주식을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유사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이 더 투자하기 좋은 거예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요. 사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은. 근데 부동산은 빠지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견조한 그런 일종의 바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화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대출이나 세금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뭐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고요. 결국 자산시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팔고 싶은데 세제 혜택 준다고 그러면 안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되긴 힘들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의 효과를 볼 때 바로 전 정부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집값이 오를 때 집값 잡으려고 엄청나게 정책 발표하는데 잡혔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집값이 막 떨어질 때 정책을 내놓겠지만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틀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설이나 추석 지나고 부동산 움직임이 급격하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예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총선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설은 어떤 계기가 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거래량이 엄청 줄 것 같아요. 설 지나고 나서. 그건 뭐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총선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건 총선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동폭이 커질 우려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쉽게 이렇게 막 사거나 뭐 팔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래가 심각하게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거래량을 집중해서 보시고 거래량이 이제 크게 감소하면 반대로 하반기에 집값 하락폭이 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신호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설 즈음에 부동산 얘기들을 어떤 얘기들을 나누셔야 할지 저희가 이광수 대표와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은 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많이 이제 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중국에게 대해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화, 아까 위안화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러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3월달에 있었었는데 그때 푸틴이 정말 그 공개된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다른 나라하고 교역할 때도 위안화를 많이 쓰도록 우리가 독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가 아예 위안화로 하자. 즉 이거는 달러화에 맞서는 어떤 연대 구조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 일단은 우리가 달러를 약화시키는데 같이 연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푸틴이 명확하게 갖고 있는 거죠. 네, 2024년 2월 8일 목요일 경제 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유원 기자고요. 네, 정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는 2월 24일이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 건데 전쟁의 운명이 사실 그 나라의 경제가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앞으로의 전황이 양국의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뭐 포괄적이고 또 강력한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린 국립외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 제재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작년 초 중반부터 서방 내에서는 이제 제가 좀 그 유럽 언론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 우리 제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불편한 진실을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것인데 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이제 이것들에 대한 보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전달이 외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체 분석을 통해서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저희가 이것이 러시아 경제가 그래도 살아남았다. 뭐 중국, 인도가 많이 러시아 원유 사줘서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저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기획하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시사점이 많기 때문에 좀 오늘 시간 닿는 데 한해서는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재를 가하긴 가했다. 네. 근데 그거를 극복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소위 서방 사회라고 불리는 한 40여 개국이 참여한 제재는 여태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고강도의 제재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그 군 전장에서도 굉장히 헤매고 있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서방이 가하게 된 제재는 극복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금융 제재라든지 뭐 기술 제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촘촘해서 러시아 경제가 그 2022년 말에서 늦어도 2023년 초가 되게 되면은 이제 완연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러시아 내부에 있는 모스크바 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님 글까지 보면서 정말 1년 뒤에는 러시아 경제가 진짜 바닥을 치고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약간 자유 성향의 그런 학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많이 또 인용이 되는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저도 참고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세상에는 참 이렇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크다고, 그 서방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 생기게 되는 데는 반작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역이용하는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 지구에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이번에도 많이 느끼게 되었던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재에 40여 개국이 참여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40여 개국 말고 다른 플레이어들, 다른 경제 주체들이 러시아를 결국 도와줬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한 나라들이 일단 지구상에서 보면 참 공교롭게도 호주 정도 빼놓고는 거의 북반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네. 다 이거 우리나라를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있는 그런 나라들이네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강도의 제재에 참여를 했죠. 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이 소위 저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통칭해서 부르는 지금 비서구권 국가들에 대한 지도를 이제 마킹을 해놓은 건데, 위치를 마킹을 해놓은 건데, 공교롭게도 이 비서구권 국가, 또 우리가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로 지금 이제 볼 수 있죠. 이 제재에 참여한 국가가,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거의 뭐 일부의 뭐 북한이나 뭐 이런 나라 정도가 반대하고 이제 중립을 표방한 나라들, 기권한 나라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침공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결의안에는 다 찬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은 이제 40여 개국인 것이죠.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그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나라들별로 일단 주요한 나라들을 보면 일단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중국, 인도가 있고요.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중동, 아프리카, 남미가들이 다 참여를 안 했고, 아시아도 사실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4개국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 중에서도 유럽 당사국인 이 전쟁의 사실 중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 아닌 나라 중에서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제재에 참여하는 독특한 상황에 처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 은행이 작년에 최대이익을 냈다 이런 보도도 나올 정도로 네. 경제 상황이 그럼 현재 러시아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러시아가 그동안에 2022년부터 23년 초까지 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할 때마다 네.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서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IMF에서도 계속 러시아 경제 전망을 좋게 냈었어요. 근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IMF가 2024년 러시아 경제 전망치를 낸 게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2.6%로 지금 이제 나왔거든요. 경제 성장이요? 올해 2024년 경제 성장 예상치가. 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뽐보이는 건 훨씬 더 높죠. 3점 몇 프로가 훨씬 더 이제 넘어갑니다. 네. 작년 말에 이미 3%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서도 서방도 당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전 지구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40여 개국 말고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는 나라들이 러시아와의 교역량을 늘리고 경제활동 협력을 더 확실하게 해줘서 네. 러시아는 이 40여 개국이 빠졌지만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1차적으로는 전쟁이 나고 난 직후에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구매를 일단은 뭐 금지한 건 아니고 네. 자제한 거죠. 그리고 유가상한제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해서 뭐 60불 이상 우리가 사주지 말자라는 구매자 담합을 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원유를 구매해 줬던 것도 이제 1차적으로 가장 큰 지금 러시아가 초기에 그 제재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다고 이제 얘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막 출몰했던 이제 많이 알려진 그림자 선단이라 그래서 정체불명의 그 선단들이 이제 러시아 원유들을 이제 불법 거래를 해서 이제 러시아 이제 시장에 내다판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 대비 재작년에는 한 5배 정도 그 그림자 선단 수가 지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 듣는 용어기는 한데 네. 뭐 안 거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공해상에서 만나가지 바꿔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체불명의 원유들을 그냥 사는 거죠. 이게 네.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하지만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사겠다. 네, 폭발적으로 증거한 그림자 선단. 또 그 선단도 그런 이제 새로운 선박도 이제 그리스가 또 선박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선박 주문이 중고 선박 주문이 굉장히 쇄도했었대요. 네. 그래서 앉아서 돈 번 회사들도 굉장히 이 와중에 많았었고 40개국 중에서 또 나아가서는 G7 국가 중에서도 그런 그림자 선단의 소유주가 많다라고도 이렇게 제기하는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 원유를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굉장히 또 그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원유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많은 부분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중동하고의 교역이 상당히 늘었어요. 상당한 그 체급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자주적인 외교 노선, 어찌 보면 실용 노선이고 마이웨이들을 미국하고 친밀을 하면서도 미국하고 협력을 하면서도 또 마이웨이를 하는 그런 노선 중에서 그들의 외교적인 선택들,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많이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번에 러시아가 제재를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극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제재 경제가 계속 잘 나갈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단언은 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몇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글로벌 네. 사우스라고 하면 아까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지만은 지금 네. 큰 플레이어는 중국, 인도 그렇죠. 그리고 중동이었다. 네. 그렇죠. 그럼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예. 인도가 그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수입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뭐 많이 늘은 게 잡히나요 공식적으로? 인도와 러시아 간의 그 교역이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일고 나서 굉장히 그 급증을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쿼드라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미국하고 안보 협력도 이제 증진하고 이제 진전시키고 있는 나라인데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또 독자적인 자기 길을 하고 있죠. 네.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올해 지난해 이제 총 한 500억 불 정도 교역량을 달성한 걸로 지금 이제 통계상 나와 있고요. 네. 이거는 그 전년 대비 한 2.5배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량이 한 해에 뭐 2배, 3배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이거는 다 원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원유예요? 이제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네. 인도가 수입하는 그 부분이 주로 이제 러시아의 원유와 다른 어떤 기타 광물들이에요. 원자재. 네, 원자재,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도가 사실 수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커요. 근데 그래서 러시아가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인도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들이 지금 양국 교육 구조에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이 굉장히 커졌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 러시아와 인도 관계의 이 교육 구조를 얼마나 이제 다각화할 것인가 이게 지금 양국 간의 숙제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가 인도에게 그 원유를 팔고 그 대금으로 네. 원래 지금 푸틴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로컬 커런시로 하자, 자국 화폐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루피로 받아갖고 러시아가 쓸 데가 없잖아요. 인도 루피로. 네. 아, 우리 중앙은행에서 찍은 거 줄게 이거 가져가세요. 그렇죠. 인도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그만큼 사줄 게 없게 되면 이제 러시아 사줄 게 없게 돼서 러시아도 상당히 곤란해졌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안화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뜬금없이 위안화요. 네.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은 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많이 이제 좀 먼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중국에게 되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위안화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러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3월 달에 있었었는데 그때 푸틴이 정말 그 공개된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다른 나라하고 교역할 때도 위안화를 많이 쓰도록 우리가 독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러시아가 지금 이런 위기 국면에서 현실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루블화로 교류하자면 그 나라도 우라 쓸 수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또 어려움에 또 봉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요 국가들이 제재하는 마당에 루블하고 받아가지고 인도가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뭘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의 어떤 다른 나라 상대국도 그래서 그 러시아 인도 그런 상대 교역국의 어려움을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러시아가 아예 위안화로 하자. 즉 이거는 달러와에 맞서는 어떤 연대 구조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 일단은 우리가 달러를 약화시키는데 같이 연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푸틴이 명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하고의 그 그 교육들을 루피화로 하는 문제, 루피가 아닌 루피도 위안화.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루블도 아닌 위안화로 하기로 한 거는 정말 푸틴이 현 상황에서 굉장히 아주 냉정한 그 판단을 내리고 결정한 거죠. 현실적으로 그거 말고는 대안이 그렇죠. 사실 네, 달러로 해도 러시아가 달러를 받아서 지금 달러 뭐 스위프트에서도 제재받는 상황에서 달러를 가지고 뭘 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 사실은 달러는 러시아가 앞으로 어쨌든 교역이 또 외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러시아 자산도 종결되기 때문에 리저브를 가지고 있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중국과 함께 탈달러화를 하자는 거거든요. 탈달러를 통해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미국의 일국주의 질서에 크게 빨리 이제 거기에 그 균열을 내자라는 그 전략에 되게 전략이 되게 중요한 그 세계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국의 어떤 좀 그런 위신이 좀 상해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푸틴이 푸틴이나 러시아 정부가 막연히 마초가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냉정하고 현실적인 그런 그 결정들을 내리는구나라는 것도 좀 보일 수 있죠. 이런 인도하고 거래해서 위안화를 하자고 인도를 설득하는 건데 보니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인도는요? 네,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사실 쿼드도 하는 거고 인도가 그렇죠. 그러는 것이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의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계속 발전시켜 가는 데에는 뭐 그런 실리주의
라는 거, 쌀 때 많이 쟁여두고 되팔자 뭐 이런 실리주의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러시아가 약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인도는 러시아가 약화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 다 비슷한 동네에 있을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그런 긴장 관계와 같은 게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캐치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거꾸로 어쨌든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또 전략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인도 전문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이렇게 많이 사주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약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견제하는 인도의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재밌게도 중국이 그러면 러시아 원유를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사준 원인 이유는 또 뭐냐? 네. 기본적으로는 또 중국이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미국하고의 그 전략적 경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한 30년 최소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그 타이완 해협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사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수면 아래 있다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그런 미국하고의 전략 경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거예요. 전략적 파트너. 그래서 러시아가 지나치게 약해지는 것은 중국에게는 지금은 굉장히 이롭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약해져서 뭐 이렇게 거래할 때 뭐 러시아가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는 건 좋지만 정말 처참하게 망가진다라는 거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지금 한참 수십 년의 경쟁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오히려 뭐 얘기할 때 러시아가 뭐 중국의 뭐 주니어 파트너로서 뭐 하이어 파트너로서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 거기 오히려 화들짝 놀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 지지대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표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러시아를 뭐 주니어 파트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이 거의 금기시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러시아를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또 러시아가 좀 주니어 취급을 받았고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반발감까지 고려를 해서 최소한 말이라도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 지지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핵심 지지대가 후들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 기지들을 일단은 받쳐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되게 전략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많이 구매해줬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재미있죠. 지금 중국과 인도가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다라고 보는 거고 네. 중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하고 러시아 관계는 뭐 사실 따로 어때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지정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이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소련 시대 때부터 굉장히 돈독했죠. 러시아 소련의 종주국이었을 시절에도 인도는 그 비동맹이라 그래서 뭐 소위 사회주의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소련이 굉장히 여러 중국과 인도가 당시에도 맨날 싸웠잖아요. 그런 모든 이슈에서 항상 인도 편을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신뢰 관계이고, 그 인도 언론 보면은 그 작년에 그 전쟁 나고 나서 서방의 여러 고위급부터 하다못해 뭐 어떤 나라의 국장급까지 다 와서 인도 사람들한테 맨날 그러니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인도가 소위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한 진영의 중요한 나라로서 어떻게 러시아를 비난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재도 참여하지 않고 거기 나아가서 러시아 원유들 이렇게 왕창 사주고 이러면서 러시아의 전쟁 머니를 대줄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는데 인도 언론 같은 걸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들의 서방의 렉처에 지적질과 가르침에 정말 질렸고 그 서방의 어떤 그 위선에 대해서 이제 매번 그거에 대해서 사실 너네들이 더 나빠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너희들도 식민지 했던 나라들이잖아. 다 이제 그게 비슷비슷한 싸움이지 뭐가 이렇게 큰 차이냐 이렇게. 그리고 유럽이 그 아시아에 있는 문제에 이렇게 관심 가져준 적 있냐.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했던 말인데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유럽은 인도의 문제가 세계 문제라는 그런 인식부터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공개적인 어떤 큰 그 석상 공개 석상에서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인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러시아와 그러면 인도는 타임 테스티드 파트너, 시간을 통해서 검증된 파트너다. 러시아는 인도에게.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그 속내를 보면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국력으로 중국하고 인도하고 정말 갈등이 붙었을 때 와서 인도를 편에 쌓을 수 있는 정도는 안 되지만 네. 그러나 미국이 그러면 대신 와서 인도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인도 전문가들의 그런 그 내용 회의라든지 이런 언론들의 그 평론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재 국면에서 인도가 러시아 원유 많이 사서 돈을 많이 잘 벌었다. 그리고 네. 뭐 석유 공장에서 뭐 이걸 재가공해가지고 유럽에 많이 되팔았다. 참 장사 잘하고 실속 챙기는 나라다. 이렇게만 간단히 볼 수 없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서 그 강대국 중국과 인도에게 어떤 위상의 파트너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일련의 지금 이 제재와 관련된 2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단순히 원유가 싸서 그런 네. 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기사 보니까 이게 진짜 싸긴 또 싸다고 얼마나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인 네. 그것도 있겠지만 배럴당 $30 이상 싸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뭐 이게 맞는 건지 30% 정도, 30% 예. 브렌트유가 보다 그 우랄산 러시아 원유가 뭐 30% 싸다. 그 스스로 싸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쵸. 서방이 이제 이렇게 유가 상한제라는 것들을 이렇게 딱 캡을 씌워놓고 나서 이제 그거에 어기면서 이렇게 러시아 원유를 거래하는 데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험들을 안 들어주게끔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어쩌면 그 제재를 거기에다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60% 이상으로 거래하는 거는 우리가 보험 안 들어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굉장히 그 해상 트레이드에 있는 보험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한 것인데 결국 아까 그림자 선단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찌되건 그러면 인도나 중국은 또 좋아요. 그 서방이 $60 이상 사지 말래잖아.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싸게 줘야지. 해가지고 그거 덕분에 굉장히 더 싸게 사서 그걸 가공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많이 제가 말하듯이 뭐 교체를 해서 자기 나라인 것처럼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가 30%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보험 그 리스크 내가 감내하면서 그 싼 거 쓰겠다라는 게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네. 판단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인도의 입장도 좀 이제 인도 우리 국내 전문가신 분들도 얘기 들어봐도 이해가 가죠. 지금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원유를 정말 거의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석유 그렇죠. 수입하는 네. 나라인데 이거 그럼 너네하고 똑같이 사라는 거냐.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3,000불 안 되는 나라인데 서방의 유럽의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약간 평가나 비난이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가 또 재작년 그때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싼 원유를 확보하는 것도 인도 생존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기도 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유가의 가장 경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가운데 네, 큰 나라는 네. 인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30% 싼 거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와중에 그렇게 30% 브렌트보다 싸니까 네. 오죽하면 사우디 같은 나라가 러시아 원유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수입해가지고 중동에서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우디는 진짜 좀 왜 사는 너무 거예요? 양심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일단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그것이 불법이 아니면 어떨 때는 그것이 누가 정한 룰인지 불법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최대한 이제 국익을 극대화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유정자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원유 사와서 되게 국내 내수용으로 많이 썼대요. 그리고 자기네 원유는 제값에 유럽에 팔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UAE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원유 수입이 급증했고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도입을 했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인도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 이전에는 다른 데서 사오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원유 사게 됐으니까 이거야말로 이런 구조가 한 번 생기면 또 계속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제재 역설이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서방에서는 이런 거를 전혀 효과를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아마 예상하기 어렵겠죠. 그럼 인도가 이렇게 나올 줄 예상 못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뭐 대만이나 아니, 네. 대만이 아니라 그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중견국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도 제재에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서방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의와 불의의 이런 대결 구도에서 이 나머지 세계 우리 전체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가 똘똘 뭉치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하고 경쟁 중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각자의 마이웨이를 할 거라는 것들은 굉장히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브라질도 그렇고 브라질도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주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거라고 그 룰라 대통령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우리 서구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이 아닌 시각으로 보는 세계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서방도 이번에 글로벌 사우스의 그 테러 제재 불참하는 것, 거기 나가서 교육을 늘리는 것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 관계들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하고 또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EU에서 또 주도를 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 대표사들 불러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그쪽 민심을 다독거리는 식으로 이제 정신들을 좀 차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에 러시아가 또 이제 그쪽 그 상대도 있지만 러시아도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한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대처 능력이 있을 거라는 부분들도 많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가 2014년에 이미 크림반도 합병으로 그때 테러 제재를 처음에 굉장히 세게 받았거든요. 네. 뭐 지금은 뭐 그때 비교할 수 없는 그 핵폭탄급의 제재이지만 그때 일부 금융 제재만 가지고도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오랫동안 이제 침체됐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러시아가 어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디커플링을 해간 거죠. 그 서구하고 했던 경제 체제에서 그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되고 네. 가능한 탈달러화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쟁 나고 보니까 또 이제 그 해외 자금 동결된 자금이 많았는데 뭐 어쨌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서구화의 경제하고 디커플링을 하려고 상당히 2014년부터 많은 부분 자기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구나라는 그 걸 성과가 이번에 다시 있었다.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동맹인가요? 같이 가는 한 배를 탄 운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관계인가요? 도대체 그 둘은? 이거 연구하는 게 지금 거의 박사급 논문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 인도, 러시아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네. 브릭스 상하이 협력 기구에 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다국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일국 질서에 대항하는 다국 질서를 만들려는 데는 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벌이고 있는 전략 경쟁이라는 것들은 정말 복잡단단하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당내 갈등인가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그럴 수 있죠. 네. 예, 전략 전선에서 네. 이쪽하고 먼저 편먹어서 일단 저쪽을 먼저 깨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그다음에 경쟁하고 이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전보다 어쩌면 세계가 굉장히 복잡단단하고 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러시아, 중국, 인도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러시아, 인도, 중국 관계도 굉장히 단선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뭐 얘기할 때는 북중러 이렇게 싸잡아서 하나로 이렇게 쉽게 프레임에서 얘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이제 중러 관계도. 그러나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일단 군사 동맹 아니라고 서로 네. 이제 그거는 분명히 했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어찌됐건 뭐 기업들의 이윤 추구 차원에서도 또 이제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사실 다른 사기업에는 경영에 거의 참여를 경영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데 에너지 회사는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들을 이제 대폭 이 기간에
확대시킨 것들은 중국이 분명히 러시아를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의 되게 유명한 장성 중에 해외 외신에 나와서 맨날 잘 인터뷰하시는 전 중국 인민군 무슨 장군이 계신데 그분이 옛날 얘기하시는 게 지금의 중국의 군대는 러시아가 없었으면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중국의 군 수준, 네. 군사 기술의 수준은 러시아가 네. 없으면 불가능했다. 러시아 기술이 많이 뭐 도움이 됐겠죠. 중국의 기술력보다는 러시아가 앞섰었으니까. 그렇죠. 군사 기술에. 예, 90년대 이후에. 그래서 중러 관계를 보면 90년대 이전에 그 소비에트 시절에는 소련하고 중국이 뭐 서로 국경선에서 몽둥이질까지 하면서 나중에 핵전제까지 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는 어쨌든 서로 가장 실리적으로 같이 공존하는 방법들을 찾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 러시아 경제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를 공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그 체제 전환하는 과정 중에 러시아 경제가 거의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간에 러시아는 이제 자기의 원유들을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서 어떻게든 국고를 조금이라도 채워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적극적으로 자기네 에너지를 그때부터 팔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공교롭게 또 그때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로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외부하고의 그 기술 교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또 마침 러시아로부터의 그런 무기를 수입을 한다거나 그런 군사 기술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의 필요가 되게 컸었었는데 이게 서로 양국 간의 90년대도 그런 이익이 되게 서로 맞아서 이제 그때부터 에너지와 러시아는 에너지 또 저기 러시아는 연중에 팔고 또 군사 기술 무기도 팔면서 현금화하는 그런 협력 체제가 이제 그때부터 굴러갔던 거죠. 근데 푸틴 집권 이후에는 이제 이쪽에는 장점이었는데 양쪽 다 또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 리더들이 나타나면서 중러 관계를 굉장히 그때부터 혁신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갔죠. 이제 4,000km에 달하는 양국 간의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국경 분쟁 문제를 수년에 걸쳐서 정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뭐 여기 다리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니네 땅 우리 땅 해가지고 아주 정말 수천 건을 국경 문제가 되는 수천 건을 그때 다 해결을 수년에 걸쳐서 하면서 양국 간의 가장 큰 문제였던 국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관계 진전을 굉장히 이루어갔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현실적인 인식, 지금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도 국가를 재건하고 힘을 키우고 이전보다 보다 더 내실 있는 이념이라든지 가치를 떠나서 내실 있는 그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속에서 중국하고의 경쟁을 통해서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서로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거기에 쓸 국경에다가 만약에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으면 그 4,000km에다 다 군대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데에 중국하고 경쟁하고 군사적인 긴장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쪽에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러시아가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도 그 중국하고 관계 개선에 이제 많은 신경을 썼었죠. 그런 것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절박할 때 무기 지원은 또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좀 거리두기 한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은 또 안 했죠. 네. 이게 러시아도 안보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부분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러시아가 진짜 어려울 때 이제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고 미국이 그 부분을 굉장히 당시에 예민하게 들여다봤었고 굉장히 경고도 많이 날렸어요. 근데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전문가들이라든지 소위 프로파간다 하는 관영 언론에 지금 입이 좀 거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진짜 우리 전략적 파트너야 맞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성토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화내고 서운해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중에 가장 그 메인 국제 정착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신 얘기를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너무나 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강대국인데 둘의 입장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똑같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 전적으로 중국이 다 같이 해주지 않고 완벽하게 도와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서운해하고 양국 관계를 자꾸 이렇게 폄하하고 그걸로 이제 기스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양국 관계에 정말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한 걸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또 러시아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지금 현 크레물린에서는 러시아도 중국하고 모든 입장이 같지 않고 러시아, 중국도 러시아하고 모든 입장이 다 같지 않고 서로가 전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어디선 또 충돌하는 부분도 있죠. 뭐 중앙화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외부 지역에서 서로 또 경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아직은 한참 협력해야 되는 나라라는 인식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다.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렇게 좀 네. 서운하지만은 그래 알았어. 뭐 적이 아닌 게 어디야. 우리 거 사주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무기 같은 거. 북한도 주는데. 중국하고 북한은 완전히 지금 국제사에서 다른 스테이터스죠. 네. 북한은 지금은 세계 국제사회에서 좀 소위 서구권 국가하고 교육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함께 어쩌면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서구가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의 지금 한 파트로 이제 중요하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다 디커블링이 되지 않았고 중국에게 미국 경제가 중요하고 미국에게도 중국 경제가 중요한 게 여태까지 아직 현실이죠. 그래서 미중이 지금 뭐 전략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소련과 미국식의 그런 냉전 시기에 그런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누가 더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가를 하는 것이니까 중국은 아직은 미국하고 관계를 좀 더 관리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좀 더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또 중국에게도 유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전부 중국이란 나라가 어찌됐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탑2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유럽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지만 또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곧거히 하는데 정치적인 파트너로서도 유럽의 관계는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차원에서도 또 유럽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국에게는 좀 사실은 뭐 미국하고는 좀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경쟁 관계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유럽하고 관계에서는 이번에 러시아를 둘러싼 문제가 상당히 중국에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그 델리케이트한 지점이었죠. 미국 눈치 보이는 게 아니라 유럽한테 오히려 눈치 보인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좀 제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였지만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유럽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플러스 지금 자기네들이 미국하고 경쟁에서 시간을 벌었다고 좋아했던 부분도 처음에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어찌 보면은 뒤에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무기는 안 되지더라도 결국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고 러시아를 살려주고 있는 중국이 결국에는 러시아에 돈 대주고 있다. 전쟁 머니 대주고 있다라면서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론까지 다시 커졌거든요. 결국에 중국도 나중에 러시아처럼 저런 전쟁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그러면 우리도 빨리빨리 디커플링 안 해놓으면 나중에 중국이 정말 저런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경제적인 후폭풍을 또 어떻게 감당을 하냐 해서 전쟁 초기에 사실 유럽 내에서 중국의 그런 스탠스를 보면서 이제 중국하고의 대해 디커블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한동안 또 막 나오기도 했어요. 중국 그렇죠. 경계론이 커지기도 했었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국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중국 그 학자가 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최근에 독일을 갔었었는데 독일에 있는 이제 독일에서의 중국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거기는 확실히 중국을 유럽은 아직도 중국의 돈이 계속 필요하고 중국하고의 교역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의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유럽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직접적인 무기 제공, 포탄 이런 건 안 돼줬지만 자기네들이 여러 리서치를 통해서 세관 통해서
드러나게 된 사실이 실제로 만만치 않게 중국의 뭐 헬멧이라든지 뭐 부추라든지 방호 부추라든지 네. 비전투 물자들. 네, 비전투 물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상업용 드론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러시아로 그 중국산이 러시아로 많이 갔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유럽이 되게 쇼크를 받았는데 이걸 중국이 충분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중국이 러시아를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이 정말 정부 차원을 지원하는 건지 그 민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것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건지 아니면 관리를 정말 못한 건지 저희가 이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 이 상황을 본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 충격을 중국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놀라워하는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러시아 저렇게 제재 들어가는데 만약에 타이완 네. 침공하면은 거기도 제재가 들어가고 뭐 전쟁을 직접 참여할지 말지는 또 나중 문제이겠지만은 유럽 제재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제재는 그러면 분명히 들어갈 지금처럼 테니까. 경제적 타이를 이렇게 계속 키워오다가 네. 유럽이 지금 러시아 석유 원유 가스를 끊으면서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것보다 더한 것들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경제적인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인 이 교류나 이런 거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비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뭐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이라는 부분도 서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협력은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올해 푸틴이 한 여름 정도에서 여러 석상에서 중국하고의 그 교역량이 정말 계속 매달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에는 우리가 2천억 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로이터 기사를 보니까 그거를 이미 초과 달성해서 11월에 이미 달성을 했는데 이게 2,100억 불 넘게 2,100억 불을 이미 넘겼더라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정말 어떤 가속도가 이제 붙는 것인데 이게 지금 항상 에너지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교육보다는 의미 있게 보는 이유가 이게 워낙 금액적으로도 사이즈가 크고 거기에 참여한 플레이어들도 많잖아요. 관여된 사람과 회사들도 많아서 이게 하나가 큰 딜이 터지면 이게 계속 파생 사업들도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참여된 혹시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으니까 이게 관성을 갖고 더 협력이 촉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석유 가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석탄 같은 수송들도 이제 중러 국경 간에 굉장히 늘었는데 그동안 서로 우리가 양국 간의 국경의 인프라가 그 물류 인프라가 너무 약해 그거 키워야 돼 말만 했지. 러시아도 사실 우선순위가 당장 빨리 팔아먹을 수 있는 유럽이 있기 때문에 네. 말로는 맨날 다각화 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미뤄오다가 오히려 이 전쟁이 나고 나서 중러 간에 그동안 수년간 안 짓던 다리도 후딱 연결해 버리고 그리고 그 양국 간의 그 국경에 많은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를 좀 어떻게 확대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문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러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서방의 고위급 인사들의 내러티브로 우리가 보통 뉴스에 나오고 제가 그렇게 좀 인식을 바로 갖게 되는 게 중러 관계를 얘기하면서 뭐 존 커비 미국 그 전략소통 조종관도 얘기를 했고 뭐 저희 CIA 번스 국장도 얘기를 하는 게 중러 관계는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거든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네.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 자위나 네. 우리의 어떤 정신 승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러시아가 사실 중러의 양자의 경쟁력에서 너무 중국의 비중이 커져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속국이 됐네 안 됐네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국가 그리고 지금 이제 생산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이거 자본과 기술까지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커진 중요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합쳐졌을 때,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이것이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그런 결과적인 그 임팩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전 이번에 이거 처음 들었는데 가스관 사업 있잖아요. 네. 이름이 시베리아의 힘이에요. 예, 네, 이게 저 이번 처음 이름이 알았어요.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1탄을 하고 그다음에 2탄도 추진하고 있다고 네. 하던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경제성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내부 이야기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건가요, 교수님? 네, 그 시베리아 그 힘이라고 이제 가스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네. 원래 뭐 정식 명칭은 뭐 되게 깁니다. 네. 근데 무슨 이게 지나가는 지명들을 쭉 연결을 했는데 이제 동부 노선이라고 간단하게 동부 가스관 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그냥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러 간에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2000년대 계속 그 교육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중에 이제 에너지 협력들을 늘려가는 과정 중에 이제 먼저 송유관 공사 그러니까 송유관이 먼저 뚫렸어요. 네. 개통이 됐고 이제 그와 함께 또 동시에 이렇게 가스관 연결하는 거 이제 러시아 가스가 그동안 독일로 갔던 것처럼 이제 중국으로도 가스관을 연결하는 이 사업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협상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사람들하고 협상해도 참 지독하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저렇게 지독한 사람들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중국이 그런 뭐 협상이 정말 터프하다고 했는데 8년 동안 가격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격에 먼저 합의하고 이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협상 자체가 접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양국 간의 견해차가 너무 크니까 중국은 그 동안에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먼저 가스관을 연결을 해서 중앙화 중국 가스관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그 서로의 입장차가 커졌죠. 러시아는 유럽에다가 국제 시세로 가스를 파는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특히 투르크메니스탄대로부터 굉장히 저렴하게 가스관을 타서 중국은 중국은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중러 간의 가스관은 왜 똑같은 가스인데 우리가 러시아 가스를 특별히 비싸게 사야 되는 이유를 너네가 설명해 봐라라고 중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네요. 러시아는 우리는 유럽에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한테만 싸게 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8년여 이상 동안 그 가격 협상만 하고 말았었다가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을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바로 그때 그냥 뚝딱 협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합의하고 계약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가격 공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특별히 싸게 줬다고 저희 가서 얘기하지 마 이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렇죠. 너가 유럽보다 좀 싸게 가는 건데 네. 저 독일에 가서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을 것 같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러시아 측의 여러 인사들이 그 중국하고 이번에 한 협상 너무 러시아한테 불리하다라는 식의 그 불만 어린 얘기들이 여기서 조금씩 나왔고 이제 전문가들 차원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이만큼 팔았다 아니면 팔기로 했다라는 그 총 어마운트와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 가스를 얼마나 수입했다라고 중국 세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다 비교해서 나눠 보면은 네. 지금 1큐빅미터당 이 정도 팔았겠구나. 예.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꼭 역추적해서 때려보는데 그랬을 때 정말로 너무나 터무니없이 싸게 중국에 이 시베리아원 그 가스관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상황이 러시아가 다급하다고 느끼면서 이제 빨리 이 자기네들이 맨날 말만 했던 다극화 유럽하고 그때도 계속 가스는 계속 공급하고 있었지만 네. 빨리 에너지 수출로를 다각화해야겠다라는 그 시급성이 이제 그때 더 이제 확 와닿았던 거죠. 근데 가격 협상을 그래 너무 졸속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두고두고 이제 전문가들 글만 조금 구글링해도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랬다가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 러시아가 유럽 가스를 그 다음에 또 더 잘 팔았어요. 그렇죠. 계속 잘 팔았죠. 네, 2019년에는 러시아의 그 독일 또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액이 또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까지 그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도 러시아와 유럽의 교역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교역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과정에서 시베리아 2 계속 하자고 해놓고도 서두르지 않았던 거였죠. 그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게 되면서 이제 시베리아 2에 대한 협의를 좀 속도를 좀 내자라고 중국 측에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져요. 가는 데마다 뭐 푸틴이나 러시아 쪽 인사들은 시베리아 2에 대한 우리 합의가 다 끝났다. 곧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측이 그에 대해서 답이 없고 결정적으로는 지난해
모스크바 중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아예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너무 좋은 거고 이 사업하게 되면 우리가 연 50BCM 중국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럼 중국은 에너지 안보 확보해서 좋고 그렇다. 그리고 우리 합의가 다 웬만한 기술적인 문제나 다 해결이 돼서 이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계속 그때도 답이 없고 그 이후에 뭐 총리가 가고 뭐 여러 가지 러시아 장관이 또 우리 곧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지금 중러 에너지 협력, 중러 협력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이렇게 꼽고도 있습니다. 러시아 서방에서. 입장에서는 무기 안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지금 이제 가스관이라는 게 유럽에게 지금 얼마나 민감한 문제, 러시아 가스를 PNG를 안 받게 됨으로써 지금 뭐 독일 경제가 지금 하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러시아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받던 가스가 끊기게 됐던 얘기를 그냥 정부 관료도 대놓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신규 가스관을 러시아하고 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하고 갖게 되는 그 불편함은 지금보다 몇 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좀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재도 사실 어떻게 될지 지금 알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럼 물밑에서 계속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 넘지 마라. 내가 요까지는 봐주지만 선 넘지 마라. 이런 사인이 나오고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중국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도 네. 정말 시베리아2는 지금은 중국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럼 정말 유럽하고 끝이다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이야말로 이걸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중러 간에도 사실은 이제 지금 가격 협상, 뭐 기술적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가격 협상 차이도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노선이 원할 때보다 더 길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을 뭔가 공사비를 누가 더 내야 되는데 구매자인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내야 되는 얘기를 똑같은 가스만 더 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라는 거고 러시아는 더 길어졌으니까 공사비를 나눠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가격에 대한 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외부에 공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그 가격 협상도 양국 간에 되게 아주 숙제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는 중국이 지금 이 국면에서 러시아하고의 러시아 협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증진시키고 싶으나 이것이 정말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특히 이제 유럽으로부터 굉장히 큰 불신을 키우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스탠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미국 대사가 터키 언론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러시아가 얼마나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인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시베리아2 같은 가스관 사업 같은 것도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중국이 해주시고 싶은 시기를 기다려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입지가 약화됐으니까 우리가 서방 제재 잘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만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말 중국이 러시아의 시베리아2까지 하게 되면 중국은 너무 굉장히 에너지 안보가 정말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어떤 가스가 저렴한 에너지원 아주 장기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한번 서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한 뭔가 그 공급망을 설치를 해놓으면 특히 공급자 입장에서도 또 그 공급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가격 협상을 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데 더군다나 유럽으로 보낼 때하고도 또 상황이 다른 게 유럽에는 바이어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사주지 않는 이상 몽고나 중앙아시아가 중국만큼의 그런 제값을 쳐줄 수 있는 소비자가 되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거의 싱글 바이어 역할을 하게 되니까 구매자의 그 입지가 너무 우위에 있는 거죠. 협상력이 너무 높은 거죠. 여러 가지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만 러시아는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도 그게 뚫리면은 중국으로서는 나중에 미중 경쟁할 때 엄청난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거겠네요. 일단은 미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기도 지금 셰일가스 혁명을 이루고 또 더 기술 혁신을 이뤄서 지금 먼저 고갈된다는데 계속 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석유 수출국이 됐고 그래서 뭐 이것 자체가 미중 경쟁에서 어떤 입장에서 하지만 중국의 전반적으로 힘이 세지는 건 실어주는 건 맞죠. 만약에 나중에 뭐 혹시라도 대만을 침공하거나 했을 때 제재를 하거나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그거 되게 여지가 중요한 포인트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뭐 원래 중국이 자기네들도 이 수입 라인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격화하는 걸 되게 신경을 써라 나라인데 러시아의 그 비중을 어느 일정 이상 안 올릴 거다. 그래서 지금 이상 더 올리지 않을 거라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배를 통해서 중국이 받아야 되는 그 가스 LNG의 그 루트들이 거의 다 미국 동맹들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또 호주에서 또 석탄 가져오다가 분쟁이 생겨서 호주 석탄 끊겨갖고 중국이 또 되게 그 전력난을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해상로는 또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 이쪽에 그 태평양 쪽에 있는 이 미국 동맹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어서 정말 갈등이 격화됐을 때 그 에너지가 못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로라면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죠. 여기를 통한 에너지 공급로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중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플랜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좀 유념해야 될 시사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너무 큰 것 같아요. 원래 이쯤 되면은 러시아가 총알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부의 돈도 떨어져서 내홍도 되게 심하게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스스로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제재의 목적이었거든요. 제재를 감으로써 러시아가 결과적으로 안팎의 어려움에 닥쳐서 전쟁을 끝날 수밖에 스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재의 목적인데 물론 이제 미국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러시아를 확실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해서 약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떤 외부의 교역망들을 새롭게 구축을 했고 여기에 또 여러 나라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여기를 또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가 당장 나빠질 상황은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위기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군수 경제를 너무 돌려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이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러시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긴축 재정을 해왔던 나라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해와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폭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래서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있지만 당장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최소한 올해까지는 푸틴 대통령이 3월 대선에도 승리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또 좀 더 다르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황이 바뀔 때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가 시간을 좀 더 버티고자 하는 것 같은데 버틸 수 있는 지금 그 경제적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러시아는 된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도와주는 유럽 같은 데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되게 큰 이제 이 상황에서의 지금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급속이 어려워서 어떤 자기들끼리 빨리 종전을 이제 서로 해야 된다, 종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될지 이것이 오히려 좀 관전 포인트인 이런 지금 관건인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느냐. 네. 우리나라는 뭐냐. 이게 지금 우리 세계 경제뿐 아니라 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이 국제 정치, 국제 질서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생각할 부분들을 던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항상 상대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조금 이제 적대적인 관계 있는 약간 좋지 않은 관계 나라에 대해서 보통 얘기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악마화하든지 아니면 폄하하든지 그러니까 희화시키거나 우습게 평가하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곳에도 답은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대처도 할 수 없고 어떨 때는 저쪽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정중한 제스처를 아직은 보내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그런 신호를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말 상대가 생각보다 센 그 상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각 그 상대국을 또 국제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 중견 국가들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거리가 물론 이런 선진국에서 나오겠지만 사실 글로벌 사우스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우리의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그 외교적인 어떤 시야를 넓히는 것이 우리 외교 어떤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네. 처음 예상했을 때는 뭐 전쟁이 뭐 일주일 안에 끝날 거다, 한 달 안에 끝날 거다, 벌써 2년 넘었고 이게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은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러시아가 굉장히 취약해질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었던 게 지난 2년간 드러났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자유살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